이번에는 우리가 자본 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라는 거죠. 그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무역을 하기 시작하면 무역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할 겁니다. 그러면 순수출이 양이다 라고 했을 때, 순수출이 양이다 그러면은 자본이 외국 자본이 유입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더 많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총 수출한 물건의 가치 자체가 수입한 물건의 총 가치보다 크다. 그게 순수출이 양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크기만큼, 그 차액만큼 외화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에 흘러들어올 거다라는 거죠. 그 흐름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 수지의 반대 방향으로 자본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그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순수출이 양이면 외화 자금이 유입될 거고, 순수출이 음이면 국내 자금이 유출될 거다라는 부분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예.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런 논리는 계속 쭉 있어 왔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커요. 요즘은 뭐 경제학에서 그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생산함수에 들어있는 생산 요소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노동과 자본이죠. 근데 자본의 흐름, 자본의 이동, 그거하고 노동의 이동하고 무엇이 더 빠르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어 왔고, 사실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해서 국제화되고 세계화되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엄청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코로나 사태도 그런 방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 노동의 이동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 흐름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자본이 있는지 모르면서 국내 주식시장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게 국내 자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 자본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자본의 흐름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자본시장은 뭐 이름이나 국적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게 편리하게, 노동의 이동보다 편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 여행을 다니든지 외국에 취직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걸 겪어보셨다면 아주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법이라든지 뭐 국내 법이랑 또 외국인 대상 관련 법이랑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직장을 잡고 외국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도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언어적인 문화적인 장벽 말고도 경제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렵다라는 거죠. 노동이 움직이기에는. 그래서 이제 자본의 흐름, 그러니까 이제 국제 무역이 더 활성화된 거고,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생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거죠. 사실 그 뒷측면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애플 전화기, 아이폰 하나를 사가지고 온다는 건 다른 측면으로 해석해 보면 중국인들이 제작하는 데 드는 시간들, 뭐 어떤 물건이나 잘 만든 어떤 상품들 보면 뭐 시간을 갈아 넣었다고 하잖아요. 시간과 돈을 갈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을 벌기 위해서 취직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거, 나의 소중한 시간을 임금이라는 월급이라는 것 자체로 교환한 거죠. 내가 시간을 거기에다가 바치고 생산활동에다가 바치고 기업에다가 헌신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아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돈으로 바꾼 거죠. 구매력으로 사실은 바꾼 겁니다. 돈이라는 건 그 경제활동 과정에서 경제활동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명한 발명품이니까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 시간이라는 나의 자원을 회사에다가 주고, 구매력이라는 거, 물건을 살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받아오는 거죠. 그렇다면 물건을 수입해 왔다 이런 거는 외국 사람들의 노동시간과 자본을 사가지고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또 무역 이론이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생산물의 이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생산 요소 차원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풀리지 않는, 통계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통계적으로 계량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한계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론적인 부분과 괴리가 생기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요.
그 무역 이론 중에 헥시올린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헥시올린이 그런 식의 이제 그 자본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해서 자본 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하고 노동 집약적인 국가에서는 노동 집약적인 상품을 생산해서 노동 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그런 논리로 얘기했던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산 요소 부존량의 상대적 부존량의 차이에 의해서 무역의 패턴이 결정된다라는 이론을 내세웠던 두 학자인데요, 경제학자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갤럭시 폰을 생산하면 갤럭시 폰을 수출하면 갤럭시 폰이라는 아웃풋 그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시간, 그 다음에 노력, 그런 노동력을 갈아넣고 대한민국에 있는 투자, 자본을 갈아 넣어가지고 폰 하나를 만들어냈다, 바꿔냈다라는 거죠. 그게 치환됐다라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이 여기에는 얼마의 자본 가치와 노동 가치가 들어갔느냐, 그거를 한국의 노동, 한국의 자본으로 해석해가지고 교역된다 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완전하게 무역의 흐름들을 쫓아갈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헥시올린 모델을 바탕으로 한 바넥이라는 또 미국 경제학자가 모형을 만들어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뭐 헥시올린 모델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거를 이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퍼즐들, 패러독스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완전히 통계적으로 해결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타당한 얘기고, 저도 이제 박사과정 동안에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무역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여담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투자에 대한 내용, 그 자본 흐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그러면 저축과 투자가 만나가지고 실질 이자율인 R이 결정된다, 수익률이 결정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수직축은 이자율, 실질 이자율, 수평축은 수령, 저축과 투자의 수량이 되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거는 이자율에 대해서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더 투자를 하려고 할게, 기업에 투자하려는 유인, 자기가 투자하려고 사오는 자본이 싸졌다라는 거니까, 대부자금이 싸졌다라는 가격이 싸졌다라는 의미니까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음해함수다. 그러면 R과 수량축으로 그린다면 I는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균형점을 만들어 본다면, 만약에 이제 폐쇄 경제다 그러면은 유입과 유출이 없다, 그리고 S가 사전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다른 부분들이 다 일정하다라고 가정한다면 S는 수직축으로 그릴 수 있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 저축량이 있다면 I의 각 기업들 또는 기업의 총합, 이 총 투자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자율에 의해서 음해함수니까 S는 고정되어 있다고 봤을 때 R이 두 개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이게 이제 뭐 수요와 공급 이론을 이용해서 이자율, 실질 이자율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림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라볼 거는 폐쇄 경제는 그렇다라는 거고, 경제가 오픈이 됐으면, 여기는 지금 이제 국내 대부 자금 시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이자율 또는 자본 수익률인 실질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 건데, 이게 결정됐는데 이 R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만약에 순수출이 양이다라고 해보세요. 순수출이 양이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S양은 고정돼 있지만 일시적으로 과대 공급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대부 자금 시장에 초과 공급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얼마만큼 크기냐, 무역 흑자 난 거 크기만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R이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만큼 이제 점점 떨어져 가지고 원래 국내 이자율에 맞춰지게 될 거다. 그게 이제 그 결국은 우리가 X와 M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다. 그런 유인들이 시장에는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이해가 힘들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부자금 또는 외환 투자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국내에서 생각할 때 아니면 세계적으로 생각하는 이자율보다 수익률보다 국내 수익률이 높다고 쳤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직접 투자를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그런 식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물 시장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는 거고요. 그 경향도 사실은 비슷한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나타난다고요? 엑스포트와 임포트의 차이, 순수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 그 크기의 차이는 순수출이 어떻게 커지나 작아지냐에 대한 설명. 그러면 자금 유입된다, 유출된다 하고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자율 또는 수익률이라는 건 실질 이자율이다. 실물 시장에서 얼마만큼 투자를 더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저축에 둔 양을 생각해 가지고 얼마만큼 투자할 건지. 그럼 국내 투자는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국내 투자는 줄어드는 거죠. 이자율이 올라간다면 국내 투자 양은 줄어들 겁니다. 투자량이 줄어드는 거죠. 투자 곡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저축한 양보다 투자한 양이 적으면 우리나라의 돈이 남아 돌겠죠. 네, 그런 부분들, 그 크기 차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고민해 볼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재정 정책들, 우리나라의 국내 재정 정책, 그다음에 해외 국가의 재정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네,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는 국내에서 어떤 경제 활동이 아니면 어떤 R&D가 개발이 돼가지고 아주 좋은 투자 기회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투자 기회가 갑자기 생겼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야? 자본이 유입될 거다라는 거죠. 그 세 가지 경우, 각각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재정 정책이 증가했죠. 재정 정책, 확장적 재정 정책을 국가가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럼 확장적 재정 정책을 피면은 어떻게 될까요?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거죠. 그럼 S의 크기가 원래는 뭐였죠? S의 크기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Y에다가 C, I, G 빼준 거죠. 네. 빼준 겁니다. 거기다 이제 그러니까 해외 거래를 더하면은 NX까지 빼준 게 되는데, 그 크기가 S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G가 증가했다는 거. 뺀 부분이 증가한 거잖아요. 예. 감소분이니까 그러면은 S라는 것 자체, S 커브 자체가 이렇게 있었다. 그럼 S 곡선 자체가 이렇게 수직으로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 뭐 우상향하게 그래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수직으로 했다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크기만큼 NX의 크기가 줄어든다. 만약에 이자율이 평소보다, 그러니까 균형보다 높았다면 그 크기만큼 추가 공급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크기만큼 NX로 나타났는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S가 왼쪽으로 옮겨가면 NX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정 정책과 순수출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해외의 재정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를 고민해 보도록 하죠. 해외에서, 외국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폈다.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렸다. 이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외환 또는 외국 시장의 이자율을 상승시키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원래 I 곡선은 이런 데다가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외국의 이자율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외국의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외국의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이거죠. 외국의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S와 우리나라의
I 커브가 이렇게 겹쳐져 있었죠. 거기서 결정된 이자율보다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균형 상태에 있었다면 NX의 크기, S와 I의 차이, 그 폭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게 외국 투자와 외국 이자율과 국내 이자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해외의 이자율이 높다? NX로 자본이 유출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높다? 그 차이가 크다? 그러면 NX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면 외국의 이자율이 상승하게 될 거고, 외국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NX 크기도 그 차이를, 우리나라의 균형 실질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그 폭, excessive 서플라이의 폭이 커지니까 NX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각각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환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외국과 우리나라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환율을 결정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달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화를 화폐로 지정하고 쓰고 있죠. 단위로 지정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화폐가 수출을 미국에다 했는데 미국에서 달러를 받아와가지고 달러만 저장해 놓을 수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쓰여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교환 비율을 만들어야, 화폐의 교환 비율을 만들어야 지급 자체를 평가하고 서로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겠죠. 각 화폐 단위마다 교환 비율이 있는데 그거를 명목환율이라고 합니다. 명목환율이라고 하는 이유는 명목과 실질, 거시경제에서 다루고 있는데 노미널, 리얼 이거 차이 뭐죠? 물가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죠. 실질 이자율도 사실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노미널 인트레스트 레이트 I는 R 플러스 파이죠. 실질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겁니다. 그 명목과 실질의 차이가 그 환율에도 결정되는데요. 환율은 실질 환율로 바꿔주면 가격 아니면은 그 퍼처싱 파워 페러티라고 하는 어떤 매저를 통해서 명목 환율을 실질 환율로 실질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명목 환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환 시장에서 나타나는 교환 가치를 의미하고요. 평소에 우리가 보고 있는 1175원 퍼 달러 이렇게 보고 있는 그 환율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라고 하죠. 그렇게 쓰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화폐 교환 비율이 있어야지 거래를 더 잘 할 수 있는 거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율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고민을 해볼 건데, 그 1170원, 1200원 퍼 달러라고 쓰는 그 환율은 달러 대비 원 환율, 달러당 얼마를 우리가 1달러당 우리가 돈을 몇 원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거죠, 교환 비율을. 근데 이제 실질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 물품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물품의 가격이다. 결국 실질 환율을 구하려면 물건의 가격이라는 거를 미국의 물가,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 요거하고도 상관을 계산해가지고 고려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베스킷을 만들어서 물가 지수, 그거를 똑같은 매저로 만들어가지고 퍼처싱 파워 페러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구매력 평가를 비교한 겁니다. 거기다가 명목 환율을 곱해주면 실질 환율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여기까지만 대충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문제로 또 이해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에다가 외환의 가격을 곱하고 우리나라의 가격을 나눠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과서에는 반대로 써 있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환율이 미국이 그 화폐 가치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거의 다른 나라들 몇몇 국가, 영국을 빼고는 거의 퍼 달러로 환율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전 국가의 스탠다드한 폼으로 바꾸려면 모형으로 똑같은 모형으로 만들려면 아니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함수로 바꾸려면 이렇게 쓰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쓰니까요. 그러니까 실질 환율이라는 거는 명목 환율에다가 외국 가격 곱하고 외국 가격 수준을 물가 수준을 곱하고 우리나라 가격 수준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엡실론이라고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엡실론은 이 명목 환율 곱하기 P스타 나누기 P 하면 됩니다. 거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 환율을 쓸 때 1200원 퍼 달러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 달러가 퍼 달러라는 게 그 단위가 달러의 가치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1달러당 얼마 하느냐라고 1달러당 몇 원 하느냐의 유닛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단위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분모의 달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달러랑 외국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달러를 곱해줘 분모에 있는 걸 곱해줌을 통해서 달러의 단위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원화로 결정이 되겠죠. 1170원에다가 외국에서 사온 아이폰 가격 뭐 700달러라고 하면 700을 곱해주고 우리나라에서 사는 아이폰 가격 110만 원이다 뭐 아니면은 90만 원이다 뭐 이렇게 하면 90만 원을 나눠주면 그 교환 비율 명목 환율 곱하기 가격 비율 곱하면 실질 환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폰으로 계산한 미국 아이폰의 교환 비율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럼 물건 값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물건 아이폰을 우리나라에서 아이폰 사가지고 주고 미국 아이폰을 바꿔오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 환율을 고민하는 이유는요. 그 명목 환율은 달러당 뭐 얼마의 원을 지불해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화폐적인 현상이죠. 화폐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외환 시장, 외환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달러를 원으로 바꾸고 싶어요. 어떠한 목적이든 간에 그 상황에서 교환 비율이 결정되는 게 명목 환율이죠. 달러를 가지고 와서 원으로 바꾸려고 하거나 원을 들고 가지고 달러를 바꾸고 싶은데 그 직접적인 교환 비율요. 화폐적인 어떤 교환 비율입니다. 화폐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지금 이제 고민할 목표가 되는 경상수지에 있는 넷 엑스포트 또는 커런트 어카운트 무역 수지 자체는 사실은 실질 환율, 실물 시장에 대한 고민이죠. 물건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실물과 명목에 대한 이제 이해 또는 이제 각각의 시장을 다 따로 나누는 이유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논리를 좀 따라오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NX 그러니까 수입 수출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는 순수출에 관한 부분은 물건, 실물적인 시장, 실질 시장, 실물 시장의 거래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결정이 될 텐데 실물 시장의 가격이 결정될 건데 시장에서 결정될 건데 여기는 시장을 두 번 거친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한국 시장의 교환 가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거를 외국에다 팔아내려고 해요. 그럼 그냥 외환을 달러만 가지고 오면 바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한번 거쳐서 어떤 가치로 팔아야 되는지 어떤 가격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뭐 예대 마진처럼 은행이 하고 있는 교환 마진을 매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물건 대 물건으로 거래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외환 시장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고려하는 거 실물 시장이니까 실질 환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실질 환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라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실질 환율이
증가했다. 실질 환율이 증가했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요거는 뭐 고등학교 때 많이 했죠. 국내 통화가 절하됐다. 국내 물건의 가치가 떨어졌다. 국내 구매력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 환율이 올라가면 무역 수지는 좋다. 기억나시나요? 그 논리, 그 흐름, 그 방향 뭐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만약에 그걸 모르신다면 이제 또 고민을 차근차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환율이 변화했다.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말이 뭡니까? 1달러당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환율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원 퍼 달러의 유닛으로 결정된다라고 했죠. 거기서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딱 가격의 비율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1대1로 바꿀 수 있는 한국사과 미국사가 똑같은 상품이라 놓고 가격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실질 환율이 올라갔다는 말은 환율, 명목 환율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또는 그 명목 환율이 고정돼 있다면 P스타와 P의 가격이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P스타가 올라갔거나 아니면 P가 떨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죠. 환율이 올라갔다, 원화가 평가 절하됐다, 그러면 무역 수지가 개선될 거다. 이런 결론이 딱딱딱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면 좋습니다. 편리하죠. 문제들을 해결할 때 훨씬 더 수월하니까요. 요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교과서에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써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어디서 기인했다? 교과서가 미국에 원래 쓰여져 있는 교과서였기 때문에 그 방향 반대 방향으로 써져 있다. 달러 퍼 원 뭐으로 쓰지 않고 미국 국내 사정으로 생각한다면 달러 퍼 원 퍼 달러로 생각하니까 그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질 환율이 증가했다. 실질 환율이 증가했다. 외국 물품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물품이 싸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는 교과서에 있는 공식보다는 국제경제학 교과서는 제대로, 국제금융론 교과서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되어 있고 거기서도 유닛을 어떻게 썼냐면 미국과 영국은 아직 달러 퍼 파운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분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식을 썼었는데 그리고 이제 달러 퍼 유로로 계산해서 공식을 써놔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맨키 교과서에서는 그 반대로 쓰고 있다. 그래서 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고정해서 쓰자라는 얘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순수출에 대한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순수출은 어디서 기인을 하죠? 실질 환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nx는 function of epsilon 또는 e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곡선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환율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무역 수지가 악화될 거고, 환율이 올라갔다. 그러면 무역 수지가 개선될 거예요. 그 방향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개방경제를 설명하는 모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현재 흐름들도 좀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각각의 모형에 대해서 이제까지 공부해 왔던 모형들, 조그만 블록으로 만들어놨던 모형들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분석하게 될 거다라는 설명과 함께 순수출 함수까지 도출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쭉 했던 거 뭐냐? 소비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투자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해 봤고, 정부 지출은 사실 고정돼 있으니까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주어진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NX에 대한 고민을 했었죠. NX는 실질 환율에 대한 함수이다. 그럼 각각 변수에 대한 설명들, 일부분들은 다 설명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지출 국민소득에 대한 이해가 됐고요. 그럼 생산 측면, 총 공급 측면에 있는 거, 우리나라에 있는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국내 총 생산이 결정될 거다. Y, 생산량 Y는
L과 K의 함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함수의 폼 예전에 우리 생각해본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생산함수의 특징들도 고민했습니다. 그랬고 이제 그 지출 국민소득에 대한 각 개별 계정들에 대한 이해, 또 그다음 각 계정들이 어떤 변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총 지출 총 생산이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많은 관계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은 국제 수지 또는 무역 수지와 환율과의 관계죠. 기본적인 환율과의 관계 또는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좀 했지만 환율이 증가했다, 국내 통화가 평가 절하됐다, 상대적으로 우리 상품의 물건이 싸졌다, 무역 수지가 개선될 거다. 싸졌으니까 수출은 늘어나고 외국에서 사오는 거 더 비싸졌으니까 수입은 줄어들고 그러면 NX 양으로 움직이게 될 거다.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거죠. 경상 수지가 개선되는 겁니다. 그 반대 방향은 또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겠죠. 실질 환율이 떨어졌다. 그건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증가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생산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수출이 덜 되고 수입을 더 많이 할 거다. 무역 수지가 악화될 거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 키로 이해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율 변화와 무역 수지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른 모형들, 같은 논리의 모형들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좀 가지고 와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약까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